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못 사는 나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을 무슨 80년대 수준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또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거죠. 태어날 때부터 한류가 있었고 일본 MZ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르게 한국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문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그거죠. 태어날 때부터 한류가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자연스럽게 선진국, 자연스럽게 문화 선진국 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건 두 갈래로 나뉘죠. 세대별로 나뉩니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을 못 사는 나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나이 든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을 무슨 80년대 수준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제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에서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보는 분위기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가 2003년도쯤이었거든요. 월드컵 끝나고 바로 그때 제가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일본에 이제 처음 가면서 이제 일본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 당시에 겨울 연가가 데이트를 치면서 이제 일본에서 한류 붐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각이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제가 제일동포 분을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 배용준한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사회가 바라보는 제일동포 사회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차별을 많이 당해왔는데 그 드라마 하나로 이제 제이동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배용준 씨한테 감사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본다면은 그 한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했잖아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 한류 팬이 생겨나게 됐고 일본도 정말 한국의 그 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나라인데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일본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문화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인데 일본이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경제력에 대해서도 봤을 때 1인당 GDP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 소득도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이제는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러한 나라인데 일본이 한국을 뭐 예전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존 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을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무지함 때문에 한국을 아직까지도 한 80년대 수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요. 한국이 잘 사는 걸 압니다. 일본보다 이제 소득 수준이 더 높다는 것도 알고 이제 선진국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자존심 때문에 이제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 정치권이나 일본의 경제 뭐 이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이제 예전처럼 보지는 못하죠. 그렇게 다루지는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죠. 일본 서점에 한국 소설 코너가 따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아졌나요? 이것도 이제 한류 때문이죠. 한류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의 이제 문학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의 문학이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걸 또 말해주는 증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일본 서점에 갔는데 한국의 문학 서적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더니 이제는 한국 문학 코너가 따로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한쪽에는 혐한 코너, 한쪽에는 한국의 문학 코너가 뭐 만들어지는 좀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그러한 거를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뭐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의 문학
이제 흔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뭐 대중적으로 한국의 문학하면은 뭐 한국 소설 굉장히 수준 높다, 재미있다, 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또 타면서 일본에서 더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문학이 됐습니다. 한류가 이제는 커지다 이제 한국 문학까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들여다 보니까 우와, 이렇게 한국의 문학이 수준이 높아 하면서 이제 한국의 문학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또 한국 문학 코너가 또 따로 마련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핑크퐁, 감자빵, K뷰티 등 한국 브랜드가 일본 MZ세대의 일상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가님은 이런 생활 속 한류가 왜 이렇게 강력해졌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뭐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류 때문이죠. 한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제 주류 한류, 뭐 한국의 드라마, 뭐 K-팝 이런 것들이 정말 강하게 쭉 간다면은 그 옆으로 이제 잔잔하게 어떤 식품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 이제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은근히 스며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김치를 한번 예를 들까요? 예전부터 일본인들이 김치를 먹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마트에 가보면은 절임식품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는 김치도 팔고 일본의 츠케모노라고 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닭광이라던가 그런 절임식품류들을 쭉 파는데 이제는 일본의 절임식품류보다 그 한국의 김치가 차지하는 그 코너가 훨씬 더 넓습니다. 더 많습니다. 김치가. 그리고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임식품이 김치입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김치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절임식품류는 그 판매량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김치는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좀 이 분위기가 나눠지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인들이 김치를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절임식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뭐 한류죠. 한류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뭐 치즈 닭갈비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 무슨 뭘 먹어도 이제 일본인들도 이제 치즈를 넣어서 먹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음식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혐한 시위의 중심이던 시노쿠보가 젊은 세대의 성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변화는 일본 사회에 어떤 전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뭐 계속 똑같은 뭐 그 결론인 것 같아요. 한류 때문에 시노쿠보는 전부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한국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한국 가게들로만 밀집되어 버린 좀 한류의 성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뭐 한류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본 전국에서 시노쿠보로 좀 오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노쿠보 하면은 이제 뭐 한국 뭐 그러한 인식이 퍼지게 된 거죠. 그 혐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시노쿠보 중심으로 혐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제는 좀 혐한이 힘을 잃고 좀 시들시들 해지면서 뭐 지금은 일본 사회에서 거의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노쿠보 쪽에서도 그 한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영향력 그게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한국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정작 사회 분위기나 사고방식은 변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한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이 변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세대들은 팝을 안 듣는데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팝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그 팝 좋아하고 그 미국 영화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었나요? 뭐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인이지. 뭐 우리의 유교 사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뭐 일본인들도 뭐 한류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인들의 사상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결정은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에서 가장 큰 이슈의 중심은 핵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승인에 대해서 놀라고 가장 논란이 되고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 방위성 간부가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한층 더
핵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펑클색자 코이즈미도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빠르게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핵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본에는 그 예전에 좀 그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핵을 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2방이나 맞았잖아요. 또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제도적인 부분, 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일본은 좀 할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적기지 타격 능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타 국가가 일본을 공격할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은 일본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적기지 공격 능력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이제는 일본 주변국이 공격받을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면은 일본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고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방위 장비를 뭐 말이 좋아 이전이지 수출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2023년 필리핀에 레이더를 수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군사 장비를 수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긴 하지만 인명살상용 무기를 이제 수출했다는 거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일본은 무기 수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적기지 타격 능력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핵잠수함이 정말 필요한데, 이번에 한국이 핵잠을 가지게 됐으니까 일본 쪽에서 이번에 정말 좀 빠르게 이러한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어떤 시각에서 분석했나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가 났죠. 한국이 핵잠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일본도 갖고 싶었는데 자기들은 지금 못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약 46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타로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플루토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아깝다. 이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 뜻은 핵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일본 자민당은 핵무기에 대한 그러한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핵잠수함에 대한 그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핵잠을 가지게 된 거, 그리고 일본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어떻게 딱 들어맞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자민당이 그 타카이치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공명당이 연립하던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고 일본 유신회가 이제 다시 연립하게 됐잖아요. 이제 공명당 같은 경우는 타카이치가 총리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연립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 연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명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지지 세력이 창가학회라고 종교 세력이 있는데, 창가학회가 아무래도 종교 단체다 보니까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타카이치는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 해서 공명당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카이치한테 좀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낸 거죠. 근데 이게 그 창가학회의 좀 뒷사정이 좀 있습니다. 창가학회 같은 경우는 그 창가학회의 신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신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하고 거리가 먼 타카이치 총리가 있는 자민당과 연정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창각회가 좀 타격을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평화를 중시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인데 평화하고 거리가 먼 타카이치하고 연정을 해? 그렇다면은 종교 단체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명당이 떨어져 나간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연정을 한 게 하필이면 또 일본 유신회예요.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구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개헌을 굉장히 주장을 하는 그러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타카이치도 개헌론자예요. 개헌파입니다. 여기서 개헌은 일본의 그 헌법 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화헌법을 수정해야 된다. 일본은 군대를 보유해야 된다. 그 헌법에 군대라는 이름을 넣어야 된다.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라는 이름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 타카이치하고 일본 유신회가 만났단 말이죠.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핵잠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됐다면은 이제 타카이치와 유신회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빠른,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타카이치 총리하고 유신회가 연정을 할 때 연정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 내용 안에 그 개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개헌에 대한 그 기구를 2025년 안에 설치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라는 거는 올해 안에 그 개헌에 대한 기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 개헌이 아무래도 일본에는 핵무기 3원칙이라고 있거든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유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도입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핵무기 3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개헌이 이제 핵무기 3원칙을 폐기하는 쪽으로 먼저 우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그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만약에 일본이 이걸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헌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가 타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이 이시바 총리 때의 지지율입니다. 파란색 라인이 이시바 지지율입니다. 30%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타카이치가 총리가 되니까 82%입니다. 지금 현재 82%. 이거는 일본 역대 총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지지율입니다. 이만큼 지지율이 높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지지하느냐 어떻냐라는 부분에서 방위비 증액 지지한다 라고 답한 사람이 56%나 됩니다. 절반이 넘어갑니다. 이 방위비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키시다가 총리가 되면서 이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카이치 총리가 그 트럼프를 만나면서 이 GDP의 2%까지 올리는 거를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돈을 어디서 이제 구하느냐가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일본인들, 일본 국민들을 쥐어 짜가지고 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이번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높게 평가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83%나 됩니다. 그러니까 타카이치 총리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높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높고 그리고 타카이치 총리가 벌인 외교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그만큼 타카이치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만약에 개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개헌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타카이치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다 보니까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고 이제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중의원 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민당이 여당인데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투표를 한다? 그렇다면은 자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중의원 해산을 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서 자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개헌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일본이 그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폐기할 부분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핵 잠수함을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중일 그 정상회담에서 타카이치 총리가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홍콩, 신장 위구르, 그러니까 중국한테 민감한 얘기를 다 꺼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일본의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에게 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가 있다, 좀 이러한 부분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중국과 각을 세우는 그러한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방위비,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개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용을 하는 나라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굉장히 좀 크게 보도를 했고 강하게 비판을 했죠. 좀 이러한 것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좀 이러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개헌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으로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그리고 이번에 핵잠수함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이러한 부분 각을 세워서 좀 군사적인 부분에서 좀 빠르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일본이 핵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논란이 한일 양국의 안보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펜스, 방어라고 볼 수 있겠죠.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뭐 어디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에 북한이 있고, 그리고 옆에 중국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어떤 도발, 뭐 어떤 공격, 이러한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격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기지 타격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사일을 이제 적국으로 잠수함을 보내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핵잠수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핵잠수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일본은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용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일본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군국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미 이제 뭐 거의 구구가 돼버렸고, 그리고 일본 정치, 그리고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편향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일본은 좀 이러한 부분을 좀 군국주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방어, 일본은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화, 일본은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예를 든다면은 일본 중학교의 체육에서 무도 과목이 있는데, 그 무도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무도를 배우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뭐 검도를 배우거나, 아니면 뭐 카라데, 아니면 뭐 유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2021년도인가 몇 년 전쯤에 이 무도 과목에 총검술이 들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에 교련이 있었잖아요. 제가 교련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련을 받은 세대입니다. 정말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고무로 된 총 들고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 배우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21세기에 일본 중학생들에게 총검술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검술은 일본이 패전 이후에 미국 점령군이 이거는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총검술이 사라졌는데, 이걸 21세기에 중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이 전체적으로 군국주의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타카이치 총리가 주장하는 그 개헌, 그리고 일본 유신회 연정을 맺고 있는 일본 유신회가 주장하고 있는 개헌,
이게 군국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까지도 일본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개헌을 하는 쪽으로 미국까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일본은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동북아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다른 나라들도 뭐 군비에 대해서 경쟁이 좀 일어나겠죠. 뭐 북한, 뭐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래저래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한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 군사적인 부분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일본의 움직임을 좀 잘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카치 총리 같은 경우는 개헌파입니다. 그리고 자민당과 지금 그 연정을 맺고 있는 당이 일본 유신회, 그리고 일본 유신회가 가장 밀고 있는 게 개헌입니다. 그 개헌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일본 정치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